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여독이 덜 풀리셨죠?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오키나와에 또 이런 정기를 받아오셨으니 더 깊은 이야기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역시 오키나와에서 읽었던 책인데요. 예. 19세기 프랑스 작가 한 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고전적인 작품인데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 책상에 오늘은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작품집 마테오 팔코네가 놓여 있습니다. 마테오 팔코네. 프로스페르 메리메라고 하겠습니다만, 메리메는 19세기 1803년에 태어나서 1870년에 사망한 19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단편소설 작가입니다. 네. 혹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비제 카르멘이라는 오페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 네, 이 카르멘의 원작자가 바로 메리메입니다. 프로스페르 메리메가 카르멘의 네. 원작자다. 네. 그 스페인의 집시들의 삶을 그린 작품이죠. 그 아리아들 들으시면 참 좋을 겁니다. 카르멘도 좋은 작품이지만 메리메는 특히 단편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해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5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마테오 팔코네, 일리의 비너스, 파망고, 에르투리아의 꽃병, 푸른방. 그리고 다른 작품집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2편이 더 실려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한국의 메리메의 단편 소설이 총 9편쯤 번역되어 있는 듯해요. 네.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고 오늘의 표제작인 이 마테오 팔코네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메리메를 안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일본의 근대문학을 읽다 보면은 이 메리메가 여기저기서 언급이 많이 됩니다. 예. 예컨대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을 봐도 이 메리메에 관한 언급들이 곳곳에 있고요.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글들을 봐도 메리메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카르멘 말고는 읽지 못하다가 단편을 만났는데요. 대단히 수준이 높습니다.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메리메의 단편집들 읽으시면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엄정하고요. 그리고 문장이 단출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은유의 깊이가 만만치 않고요. 무엇보다 작품의 밀도가 높습니다.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석의 가능성이 다양하다는 것이겠죠. 예.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할 영역이 많아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테오 팔코네는 사람 이름입니다. 마테오 팔코네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배경은 19세기 중반 어디쯤이겠죠? 또는 그 옛날일 수 있습니다만은 포르토 베키오라는 그 코르시카 섬에 항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마키라는 숲입니다. 이 마키가 코르시카 말로 숲을 뜻하는데 예. 숲이 이제 목동들과 범법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아주 총을 잘 쏘는 총솜씨가 아주 좋은 마테오 팔코네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이어서 주위로부터 평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그 숲속에서 뭐랄까 일종의 우두머리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약 50살쯤 되고 그리고 키는 아주 강건하고 그리고 매부리 코와 얇은 입술, 강렬하고 커다란 두 눈 예. 인상입니다. 그리고 총을 굳이 쏘지 않고도 사냥감들을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이 자자했다고 했는데 이 마키라는 숲속에 사는 코르시카인들은 명예를 대단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반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게 특징인 듯해요. 근데 이런 숲속에 어느 날 그 도피자 자네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자네토는 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네토는 산적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잘못 저질러서 도피 중이에요. 그런데 특무상사 군인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네토가 팔코네 집 근처로 다가옵니다. 네, 이 팔코네 집에서는 팔코네는 어디로 떠나고 10살짜리 아들 포르투나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네토가 나 좀 숨겨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이야기가 좀 깊어지는 것 같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추적해온 특무상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추적해와서 묻습니다. 분명히 네가 자네토를 봤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알려다오. 알려주면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회중시계를 꺼냅니다. 19세기 무렵의 회중시계는 아주 귀한 선물이었죠. 특별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유혹의 장면 보겠습니다. 예. 약속한 대로 너한테 시계를 주지 않는다면 내 계급장을 떼버리마. 여기 동료들이 증인이니 약속은 어길 수 없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시계를 아이에게 가까이 가져갔고 시계는 이제 아이의 창백한 뺨에 거의 닿을 듯했다. 아이 얼굴에는 시계를 갖고 싶다는 욕심과 도피자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이의 벗은 가슴이 크게 들썩였고 거의 숨이 막혀가는 듯했다. 그러는 동안 시계는 흔들흔들 빙글빙글 돌면서 이따금 아이의 코에 부딪혔다. 마침내 아이는 오른손을 조금씩 시계 쪽으로 들어올렸다. 손가락 끝으로 시계를 만져보았다. 특무상사가 시계줄 끝을 잡고 있었지만 시계의 무게는 온전히 아이의 손 안에 들어왔다. 계기판은 하늘빛이었다. 케이스는 새로운 윤을 냈다. 햇빛을 받은 시계는 불이라도 붙은 듯 온통 반짝거렸다. 유혹은 너무 강렬했다.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예. 10살짜리 아일망정 마키 숲에 사는 사람들의 피를 이어받아서 명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이 특무상사가 내미는 이 시계, 이 회중시계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자네토가 숨은 곳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도피한 산적, 뭐 의적일 수도 있겠죠. 이 의적을 숨겨주지 못하고 예. 군인들에게 또는 경찰에게 일러 바친 거죠. 일러 바친 대가로 은시계를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제 마테오가 이제 아버지죠. 포르투나토의 아버지가 돌아오겠죠. 예.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은 마테오가 어떻게 얘기할까? 이게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 마테오가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배신을 일삼는 종족의 첫 아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설은 치닫습니다. 그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예. 포르투나토, 저기 커다란 돌 옆으로 가. 아이는 명령대로 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기도를 해라.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하라니까. 마테오가 무섭게 되풀이했다. 아이는 울면서 더듬더듬 사도신경을 외웠다. 아버지는 매 기도문 끝마다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쳤다.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기도문 전부냐. 아베 마리아랑 아주머니가 가르쳐주신 신도송도 알아요. 그건 아주 긴데 상관없다. 아이는 꺼져 들어가는 음성으로 신도송을 마쳤다. 끝났니? 노래를 불렀습니까? 네. 죽음을 맞이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끝났니?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카포랄에게 열심히 부탁해서 자네토가 용서받게 할게요. 이 카포랄이 자신의 삼촌인데 특무상사를 말합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마테오는 총을 장전하고 아이에게 겨누며 말했다. 신이여 용서하소서. 아이는 절망적인 노력으로 몸을 일으켜 아버지의 무릎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마테오는 곧바로 총을 쏘았고 포르투나토는 그대로 뻣뻣하게 쓰러져 죽었다. 마테오는 시체에 눈길을 주지 않고 아들을 땅에 묻을 때 쓸 삽을 가지러 왔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갔다. 몇 걸음 가지 않아 그는 주제파와 맞닥뜨렸다. 주제파는 엄마를 얘기합니다. 그녀는 총소리를 듣고 달려오던 중이었다. 뭘 한 거예요? 그녀가 소리 질렀다. 심판. 아이는 어디 있어요? 골짜기에. 내가 묻어줄 거예요. 아이는 기독교인으로 죽었어. 미사곡을 부르게 했어. 사위 티오드로 비앙키를 불러 우리 집에 살자고 합시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정말 그 금지 오격과도 같은 그 자식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아버지 마테오 팔코네가 처형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뭐 이래요? 이게 뭐 이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 프랑스 비평계나 프랑스 문학을 아는 유럽에서는 대대적인 그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르시카인들의 성정을 가장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게 도적이든 의적이든 우리에게 도피해온 사람을 관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를 지켜나가는 코르시카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간결하게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해서 대단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코르시카 사람들의 성정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혹에 져서 결국은 지켜야 할 것들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응징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죽였다는 게 좀 과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올바른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은식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켜오던 그 윤리를 배반한다는 것은 용납하지 못했겠죠. 그 사실을 이게 극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서에는 낯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소설을 통해서 제가 읽어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윤리 감각이나 함께 지켜나갈 할 의식들이 있을 텐데 물질적 유혹에 압도되어서 그걸 배신했을 때 어디까지 용서할 것인지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이 문제는 좀 진지하게 묻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관대하지 않은가 싶어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너무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용서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죠. 역사까지 이것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식민지 시대 이후 지금까지 온갖 자신의 물질적 욕망 또는 권력의 욕망에 어떤 진실이나 어떤 윤리 감각을 다 헌납해본 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관대하게 용서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용서의 결과가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테오 팔코네를 보면서 저 먼 동네, 저 200년 전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용서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마 주제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자식을 아버지가 죽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 마테오 팔코네, 이 아버지의 잔혹하다 싶은 이 응징을 그렇게 비난만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그 사회 나름대로의 윤리가 있고요. 또 관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관습들이 다 모든 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관습일 수 있겠지만은 배반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어떤 탐욕 때문에 어떤 모든 가치를 포기했을 때 그것마저도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해서는 저는 회의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마테오 팔코네라는 프로스페르 메르메의 작품을 보면서 용서의 문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작품뿐만이 아니고요. 일르의 비너스 환상적인 기법의 사랑의 소설도 아주 좋고요. 노예상 얘기를 다룬 탐항고라는 작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질투의 문제를 다룬 에트루리아의 꽃병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 단편 소설의 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프로스페르 메르메의 작품을 보시면은 단편 소설은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깊이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착 왜구란 말 교수님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종종 듣습니다. 예. 이게 일본에 뿌리를 둔 바 없는데 알아서 왜구가 된 이런 국내의 친일을 넘어 종일 하는 세력들, 이 종일 세력들, 이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자들은 어느 시대든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촛불혁명 이후에도 말이죠. 예. 네. 토착 왜구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렇게 우리가 관대하게 봐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 PD가 제가 이 소설 소개해드린 이유를 잘 간파하신 것 같네요. 얼핏 듣기에는 언론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일본 돈이 들어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언론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돈줄을 추적해 가다 보면은 다 드러날 텐데 정보를 다루는 영역이나 학문, 학술에 종사하는 자들 그리고 언론에 종사하는 자들 상당수들이 이 일본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공공한 비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자신의 기득권들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마테오 팔코네처럼 가치없는 응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우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프로스페르 메르메의 마테오 팔코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이 정말 어마어마한 댐입니다. 말 그대로 댐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짤막한 소설인데 울림이 대단하죠? 예. 제가 꼭 한번 이 책을 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